제가 최근에 공부에 관한 책을 하나 내고요. 좀 많이 바빠졌는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평생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엄청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명색이 저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교수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놀았냐. 근데 거짓말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린 게 중고등학교 때는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겨우 공부한 것 맞고요. 대학 4학년 되기 전까지는 진짜 팽팽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뭐가 되겠나.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뭔가 조금 하려고 시작하고 그게 참 운 좋게 그래도 이어져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학점 관리를 너무 안 해놔가지고 유학 가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금표로가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타자기에다가 이렇게 종이 넣어가지고 영어로 그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독수리 타법으로 이래가지고 무려 28대학에 지원서를 보냈거든요. 두 군데에서 오라고 그래갖고 겨우 미국 땅을 밟았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의 성적표랑 미국에서 받은 두 대학의 성적표하고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절대로 이게 한 학생의 성적표라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된다. 미국 가서는 남의 나라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수업도 하고 지자랑처럼 들릴까 봐 약간 꺼려집니다만 제가 딱 두 과목인가 B 받고 나머지를 몽땅 다 A를 받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선 우리말로 했는데도 DF 줄줄이 받고 미국 가서는 영어로 했는데도 성적을 잘 받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가서 한 공부는 저한테 공부가 아니었어요. 너무 즐거워서 한 거예요. 동물들에 대해서 배우고 막 또 제가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관찰하고 저한테는 이게 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진짜 공부 안 하고 놀았고요. 미국에서는 놀면서 공부했거든요. 네, 대학 교수가 된 이후에도 저는 계속 놉니다. 다른 교수님들 실험실에서 밤새는데 저는 열대 정글에 가서 놀거든요. 참 평생을 놀면서 잘 살았는데 제 연구실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도 있고요.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얘네들은 네, 그냥 뭐 제가 만만한가 봐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뭐 하고 있는데 그냥 문이 펄컥 열려요. 그러더니 교수님 막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제 제가 잡은 건데요. 그리고 제 책상 위에다가 사슴벌레 꺼내놓고 뭐 난리예요. 저는 그런 아이들이 저처럼 좀 놀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못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시 레이더망에 이제 걸린 거죠.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메일이 와요. 보면 교수님은 지금도 참 재밌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약간의 회한이 섞인 그런 이메일이 와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전부 제 연구실을 찾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아이들 전부를 놀게 해주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제 연구실에 드나드는 그 맨날 벌레 잡아오는 그놈들은 좀 열외로 해주면 안 될까. 걔네들은 그냥 평생 벌레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까. 근데 우리 입시제도는 걔네들은 악착같이 똑같은 틀 안에다가 넣어놓고 똑같은 걸 시키고 일렬로 줄 세우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그 공부라는 게 별로 그렇게 썩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미국에 가서 제가 남의 나라 말로 수업을 들을 망정 그게 저한테 거의 놀이처럼 재밌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성적이 더 좋아지는 걸 보면 저는 그냥 놀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 배움이 아닐까. 자기가 배우는 줄 몰랐는데 보니까 다 익혔더라, 배웠더라.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코로나를 겪고 나서 제가 느끼는 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국영수만 가르치는 게 옳은 일일까? 이런 코로나 같은 팬데믹을 앞으로 종종 겪게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이거든요. 어쩌다가 우리 인류가 살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잖아요. 그러리라고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했는데 이제는 잘못하면 수시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야 이제 뭐 한 두어 번 더 겪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못하면 평생 몇 년에 한 번씩, 그럼 뭐 잘못하면 7, 8번, 뭐 열 몇 번 겪을 줄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국영수만 알고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내는 게 옳은 일일까? 그런 차원에서 그 어려서부터 자연을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생 진화생물학을 공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지금 제 삶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생물들 간의 또는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런 관계를 평생 들여다보다 보니까 제 삶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몸담고 있는 제 조직 내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좋을까, 또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배운 어떤 지혜를 거기다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비교적 제가 큰 탈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제 학문의 덕택이 저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에게도 여기 신기한 곤충이 있어요, 뭐 여기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식을 낱개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고 어떤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 게 자연일까,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재천의 뭐 동물 대탐험 이런 책을 제가 지금 여러분이랑 함께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좀 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책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바야흐로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지구의 역사를 되돌려 보면 기후변화라는 게 처음 생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듣고 있는 6,500만 년 전에 거대한 운석이 멕시코만에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고 태양을 가리고 막 이러는 바람에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아주 대표적인 건 우리가 주라기 공원 영화에서 보던 거대한 공룡들이 그냥 다 멸종하고만, 그 사건도 따지고 보면 그게 기후변화가 주범인 사건이잖아요. 기후변화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기후변화가 왜 특별한가 하는 거는 두 가지 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 너무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그야말로 걱정인 거죠. 옛날에 그 기후변화는 설령 운석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벌어졌을 망정 상당히 긴 세월에, 우리는 마치 6,500만 년 전에 어느 날 하루 공룡들이 깡그리 죽었나, 그 절대 아니거든요. 화석을 보면 수십만 년 그 지층의 공룡들이 이제 죽어가는 게 쭉 기록이 돼 있는 걸 보면 그렇게 급속도로 벌어진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과 한 200년 요 정도의 그 예전에 벌어졌던 기후변화의 속도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물들이 적응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이게 참 새로운 끔찍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구에는 한 5번의 대멸종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그 6,500만 년 전에 공룡들이 다 싹쓸이 당했던 그게 5번째 대멸종 사건이었고요. 학자들은 지금 현재 6번째 대멸종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역대 최대 규모일 거라는 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자들의 예측입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그 옛날에 5번의 대멸종 사건들은 전부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운석이 떨어지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매일같이 지금 어디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오로지 이 지구의 구성원 중에 하나인 호모사피엔스라는 아주 이상한 동물 하나, 우리죠, 호모사피엔스가. 그 이상한 영장류 한 종이 저지르는 장난질 때문에 이 모든 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면모인 겁니다. 그래도 자연은 이 난국에서도 적응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새들의 경우에는 많이 더우면 새가 부리를 열고 할딱거립니다. 마치 강아지가 혀를 내밀고 할딱할딱 하듯이. 그런가 하면 많은 포유동물들은 체중에 비해서 또는 부피에 비해서 몸의 표면적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화하거든요. 더워지면 귀가 커지고 있다든가 사지가 좀 길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막여우라든가 사막 토끼라든가 뭐 이런 애들 가늘고 얇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몸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적응 방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찰스 다윈이 자연 선택 이론을 가지고 진화를 설명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론을 바탕으로 자연의 진화를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다윈 선생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신다. 제일 먼저 뭘 하실까? 저는 제일 먼저 찾아갈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피터 그랜트 교수님하고 로즈메리 그랜트 교수님 두 분이 부부신데, 그분들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지금 뭐 50년이 넘도록 거기 머무시면서, 물론 뭐 거기 늘 계시는 건 아니지만, 다윈이 그 옛날 갈라파고스에 들렸을 때 채집했던 핀치라는 새들 표본을 채집해서 지금 이제 뭐 50년 이상 현장 연구를 쭉 하고 계신데, 갈라파고스 제도 그 부근이 남미의 에콰도르 앞바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엘니뇨, 라니냐 이런 현상들이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불과 50년 정도밖에 관찰하지 않았지만, 50년이면 진화의 역사에서 이건 뭐 눈도 깜짝할 정도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짧은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에도 기후의 변화가 굉장히 무쌍한 바람에 그거에 따라서 그 핀치 새들의 부리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상당히 아주 적나라하게 그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비가 많이 안 오는 해들이 몇 해 이어지면 식물이 많이 죽어나가고 뭐 이러면 그 씨앗들이 몇 개 없을 거 아니에요. 종류도 많지 않고. 그럴 때 살아남는 새들, 그 나무들도 잘 크고 큰 열매도 나타나고 이럴 때 또 살아남는 새들, 이것들을 지금 한 50년 지켜보니까 그 핀치 새의 부리의 크기가 굉장히 기후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하더라는 거죠. 불과 50년밖에 관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화의 현장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바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윈 선생님 버선발로 뛰어가서 만나고 싶어하는 학자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언론이나 아니면 과학 저술가들이 이렇게 논문을 해석해서 전달할 때 잘못 전달하면 기후가 변화하는 데 따라서 갑자기 멀쩡하던 저 핀치새가 내년에는 부리가 이만큼 커지고 후년에는 작아지고 막 이렇다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부리가 큰 아이들이 살아남고 그 아이들이 번식을 더 잘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부리가 작은 아이들도 잘 살아남고 뭐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부리의 평균 크기가 변화해 간다는 거지,
그 새 자체가 그냥 생애 동안에 막 변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개체가 생애 동안 기후변화에 맞춰서 그렇게 변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개체군 전체를 놓고 볼 때 부리가 적응하는 과정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큰 부리를 가진 생물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 덜 살아남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그래도 있다는 게 퍽 다행이긴 한데 대체로는 지금 생물들은 엄청 힘들어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의 환경을 지금 막 너무 빠른 속도로 바꿔버리고 있으니까 다른 생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알 게 뭡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금 죽어나가고 뭐 겨우 살아남고 이런 거죠. 대표적인 예로 아마 여러분이 뉴스에서 가끔 보셨겠지만 북극곰. 북극곰이 요즘 곰처럼 안 보여요. 큰 개같이 보입니다. 그 예전에는 얼음이 많이 북극에 떠 있으니까 그 얼음 구멍에 앉아가지고 물개가 가끔 숨 쉬러 나올 때 그거 잡아먹고 이러고, 아니면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끌고 올라와서 뜯어먹고 뭐 이랬는데, 말하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들어가서 물개를 한 마리 잡았는데 잡고 푹 하고 올라와 보니까 얼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얼음이 많이 녹아가지고 너무 멀리 얼음이 있는 거죠. 예, 북극곰은 포유동물입니다. 허파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끔 가다가 물 바깥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얼음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가다가 익사합니다. 지쳐서. 그러니까 북극곰들이 요즘 바다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동네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걸려갖고 정말 불쌍할 정도로 말라서 제 판단으로는 가장 무서운, 가장 포악한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포악해야 할 그 북극곰이 지금 보면 동네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고 뭐 이런 거니까요. 그리 이 상태가 계속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아마도 북극곰은 멸종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진화의 관점에서 뭔가 이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확실히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 또 생물다양성 감소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가 훨씬 조직적이고 훨씬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기후변화가 중요합니다. 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본들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런 게 어떻게 전달이 될까? 그거보다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왔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이런 죄악들 때문에 동물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관계라는 틀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면 좋겠다. 제가 아이들한테 별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불려가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를 개미 박사님 이러고 부르는데, 네, 제가 아마 여러 동물을 연구했겠지만 개미를 제일 오래 연구했고요. 제가 우리말로 쓴 최초의 책이 개미제국의 발견이라고 해서 원래는 중3을 기준으로 해서 쓰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도 뭐 거침없이 읽더라고요. 제가 비교적 쉽게 쓰는데 성공했는지. 그래서 개미 박사로 제가 알려져 있는데, 네, 개미 박사로 이 동화에 제가 등장을 하고요. 첫 주제로 저희가 삼은 게 의태인데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의태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쉽게 얘기하면 흉내낸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자연계에서 이렇게 보면 남을 흉내내서 이득을 보는 그런 동식물들이 뜻밖의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진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좋은 이해가 됩니다. 뭐 저만 그런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어디선가는 봤거든요. 배짱인데 날개가 나뭇잎처럼 생겨가지고 그 나뭇잎의 잎맥이 배짱이 날개에 거의 나뭇잎 잎맥처럼
그래서 그 아이가 나뭇잎 숲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심지어는 나뭇잎만 흉내낸 게 아니고요, 나뭇잎이 벌레 먹은 것 같은 그런 흠까지 다 흉내를 냈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만약에 아주 깨끗한 나뭇잎을 흉내내서 나는 안 걸리겠지, 그리고 이제 나뭇잎 사이에 딱 앉아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다른 옆에 있는 나뭇잎들은 벌레들이 좀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찢어지고 먹힌 자죽도 있고 누래진 데도 있고, 그런데 혼자서 깔끔하게 깨끗한 초록색으로 탁 앉아 계시면 탁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옆에서 벌레 먹은 이파리랑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의태, 그런 배짱이까지 있어요. 그걸 처음 본 사람들이면, 진화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아니 이건 누가 만들었지,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근데 자연계에는 그렇게 신기한 의태 현상을 보여주는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설명하다 보면 진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한 그런 현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 중에 어떤 배짱이는 어느 날 보니까 나뭇잎하고 모양이 그런대로 비슷한 놈이 있어. 또 한 50만 년 지나면 나뭇잎 인맥처럼 보이는 그런 날개를 가진 또 배짱이가 나타나고, 그로부터 또 1000만 년이 지나면 벌레까지 먹은 놈도 또 나타나고. 네,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의 진화라는 건 100년도 채 못 사는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약간씩의 변화가 축적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연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이런 거를 함께 배우고 느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책을 만들었고요.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클 때 우리가 살던 환경 주변에는 지저분한 곳도 있었지만 몇 발자국만 나가면 그래도 자연이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개구리도 잡아보고 메뚜기도 잡아봤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잘못하면 그런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크다 와서 그런지 우리가 한국에 오고 난 다음에도 미드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 유명한 프렌즈라는 전 세계가 열광한 미드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 허구한 날 낄낄거리고 웃고 그러길래, 야, 그거 재밌냐? 그랬더니, 아빠 이거 진짜 무지무지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어느 날 아들과 교감을 하겠답시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정도까지 계속 하루 종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진짜 재밌지? 야, 그래 진짜 재밌다. 아이고 진짜 네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거기서 딱 끝냈으면 되는데, 제가 한 발짝 더 나가다가 완전히 일을 망쳤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야, 근데 이렇게 여러 회를 보는데 어떻게 나무가 한 그루도 안 나오냐, 이 드라마에. 이 1년 내내 맨하탄 어디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고, 기껏 걔네들 만나면 저 카페에서 만나는데 1년 내내 나무도 한 그루 안 나와. 니네들은 그렇지 않아도 나무도 없는 데서 크는데, 이거 드라마 보는 것도 나무도 하나도 안 나오고 말이야. 야, 이 다음에 니네들은 어떻게 될지 참. 제 아들이, 아빠하고는 얘기를 못 하겠다. 그리고 문 닫고 쾅 들어가 버렸어요. 하루를 완전히 날린 겁니다. 아들이랑 교감하려고 하루 종일 같이 봤는데,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자연과 호흡하지 못하고 그들이 즐기는 드라마라든가 그들이 즐기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안에서도 자연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크는 거죠. 과연 그렇게 큰 아이들이 자연을 보존하는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연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망가지기 시작하면 저는 팬데믹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경험을 우리 인류는 앞으로 너무나 자주 겪을 것 같거든요. 그걸 멈추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크고 자연을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어른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류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까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해요. 설마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로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게 되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 중에 100세를 넘기신 분 중에 어떤 분은 1918년 스페인 독감을 겪은 분이 계시겠죠? 갓난쟁이일 때 스페인 독감을 겪으시고 이번에 또 코로나19를 겪으신 어르신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지금 숨쉬고 사는 모든 사람은 생애에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처음 겪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발달된 문명사회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따위한테 만물의 영장이라고 거들먹거리던 우리가 목숨을 잃었다?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과연 우리가 소독약 잔뜩 뿌려서 바이러스 죽이는 게 그게 답일까? 지금부터라도 지난 한 200년 동안 해온 실수를 인정하고 자연과 함께 사는 방법을 자꾸 찾아 나가야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난 다음에라도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살기 좋은 지구에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국어, 영어, 수학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도 그런 공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입시 위주로 너무 열심히 문제풀이하는 식으로 배워야 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섭섭하고요. 자연에 대한 공부는 좀 재밌게 공부인 줄 모르고 그냥 재밌게 읽다가 재밌게 얘기하다 그러다 보면 자연에 대한 이해가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깊어진 그런 어른으로 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석학이니 석좌 교수님이니 뭐 이런 상당히 부담스러운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이 됐습니다만 저는 어려서 가장 흠모한 사람이 타잔이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존경하는 인물 타잔 썼다가 담임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장난하지 말라고. 근데 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랬다가 맞았는데 타잔은 흠모는 했는데 제가 타잔이 될 수는 없다는 걸 고등학교쯤 돼서는 터득했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말라서요. 우통벗고 타잔 역할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타잔은 못 돼도 허클베리 핀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가출을 꿈꾸기는 했는데 끝내 가출은 감행을 못했고요. 타잔과 허클베리 핀까지는 못 갔어도 제가 동네에서 톰 소여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어려서 영등포에 살던 시절에 거기가 상당히 높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 강 쪽에서부터 굴을 파고 동네 애들을 끌어다가 굴 안에 같이 앉아있는 이런 무지몽매한 짓을 했다가 그 모래 언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었는데 그런 위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생각을 할 줄 몰라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꼬드겨서 거기 가서 한 몇 날 며칠을 굴을 파고 들어가 앉아있다가 그 굴에 앉아서 보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거든요. 한 3명 정도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파놓고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들 얼굴이 굴 문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잡혀가지고 동네에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동네 엄마들한테 그냥 뭐 거의 무릎 꿇고 빌 정도였죠. 대개 아드님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 잘못 끌려가서 그랬다. 저는 재밌었어요. 뭐 저도 빌었지만 그런 이상한 아이였는데 제가 그래도 제법 잘 컸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학교 갔다가 학원이나 갔다가 이러지 말고 산에도 가고 강에도 가고 물고기도 잡고 뭐 이러고 컸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이게 시리즈이기 때문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